네,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중대형 과제들은 보통 연구를 위한 기획이 기술 분야별 PD께서 주로 진행하시는 탑다운 형태의 기획 방식과 함께 사전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기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 분야에서 수요 조사가 진행되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 수요 조사 제안을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수요조사를 내면 이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참여는 필수로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공고 전에 기획과 관련된 인터넷 공시가 뜨게 됩니다. 인터넷 공시에 뜨는 과제들이 100% 사업 공고로 가진 않지만 사업 공고 전에는 미리 인터넷 공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연구팀을 미리 구상하게 됩니다. 인터넷 공시가 없는 경우는 사업 공고를 보고 알게 되는데 공고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이므로 그 경우는 빠르게 연구팀을 구성해야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케이튼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사업 공고를 접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정보를 내부 게시판에 올리므로 비교적 빠르게 사업 공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과제도 사업 공고 후에 이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또 기업과 연결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학회 활동이나 세미나 또는 전시회를 통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대한 과제 공고가 되면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들에게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해서 과제를 함께 진행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과 현황, 개발 목표 및 내용, 그리고 추진 전략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및 현황에서는 개발 대상 기술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본 연구팀의 창의성 또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술 현황에서는 본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지난 연구 업적 및 성과 부분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우리 연구팀이 이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 업적을 내고 있으며 이번 과제에서도 창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의 연구 업적이 좋지 않다면 적어도 내가 연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 과제와 관련된 영역의 선행 연구 결과를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발 목표 및 내용 부분에서는 도전적인 최종 목표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연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별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에서의 각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표현되도록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전략적으로 심사위원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팀과 경쟁팀의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팀의 제안 기술과 계획이 체계적이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RFP에 대한 제안서라 하더라도 경쟁팀의 제안 기술은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예상되는 경쟁팀의 제안 기술과 대비하여 우리 팀의 제안 기술의 차별성과 또 우수성을 심사위원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심사위원이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우리 팀에서 제안하는 기술보다 경쟁팀의 제안 기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팀이 제안하는 기술이 이해하기 어렵고 경쟁팀의 제안 기술과 대비해서 우수성을 드러내지 못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심사위원도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되는 연구와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기평의 과제는 대부분 혼자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연구팀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획서를 준비할 때 각 참여기관별로 내용을 작성할 때도 최대한 포맷이 일치되도록 주관기관에서 템플릿을 잘 만들어 배포해야 나중에 취합도 쉽고 계획서도 일관성 있게 보이게 됩니다. 주관기관에서 1차로 취합한 경우 후에는 다시 회의를 통해 참여기관들이 모여 계획서를 리뷰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리뷰를 할수록 계획서의 완성도는 높아지지만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공고기관 내에서 타임 스케줄링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논문을 작성한 형태로 기술을 분석하고 제안하듯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읽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기 편하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도표와 그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연구의 난제와 또 우리가 극복할 방법에 대해 가독성이 높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어야 효과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보통 계획서와 발표 자료가 될 텐데 대면 평가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발표하기 때문에 계획서가 좀 미진하더라도 발표에서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발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의 집중력이 대면 강의보다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최대한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표 평가형 동영상을 만들 때도 발표 자료 앞 몇 장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심사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이 가능하도록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이제 다른 전문기관이 있고 그 전문기관 특성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부 특히 이제 그 상기평 쪽에서는 기술을 통해 사업화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이 과제를 개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사업화가 가능한지 이거에 굉장히 중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연구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논문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의 특성 그리고 부처에 따른 그리고 이제 사업에 따른 그 과제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 사업계획서라든지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